물론 모든 시대, 어떤 시대마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하지요. 근데 누군가는 경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뛰어난 그 철학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과학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위대한 과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위대한 과학자가 모든 일상에서 다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컨대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죠. 주로 신발 짝짝이로 신고 대학 연구실에 갔던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곤 합니다만, 이렇게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또 자신의 경험을 쌓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험들은 어때요? 동일한 경험, 똑같은 경험만 하고 사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지금 여기 이곳에서는 여러분만 서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 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만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시야, 그 시각은 세계에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시각을 가져본 사람은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들의 고유한 삶의 가치관을 믿으십시오. 그곳에서 보이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이야기라도 내 삶에 의미 없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 자리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제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위대한 필자의 제시문이 언제나 훌륭하고 위대한 이야기인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과학기술이 덜 발전된 시대에 살았고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회계약론을 쓴 루소라고 할지라도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보다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어때요?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가 논리적으로 훌륭한 부분이 있고 이 현재의 체제의 기원을 만든 요소는 있습니다만 그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누구든 그 사상가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기반해서 비판할 수 있고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쫄 이유가 없습니다.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당당함의 기초에서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술 면접을 보러 나중에 가게 되겠죠? 재수생들은 아마 가본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교수의 앞에서 주눅 들면요, 교수가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렇죠? 입사 면접을 봐도요, 그 면접관에게 주눅 드는 순간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가 들리질 않아요. 동문서답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주눅 들지 않는 겁니다. 제시문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 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당신은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 이런 거야? 라는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당함이 있어야만 주제가 보입니다. 이건 애티튜드의 문제입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시문이 읽힙니다. 눈에 들어옵니다. 제시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추상적 개념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현실의 구체적인 사례를 상상하라. 아까 학생들이 그 제시문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이야기했던 것이 제시문의 추상도가 높고 개념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중요한 내용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아무래도 어때요? 논리적으로 많은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쓴 글들은 보다 추상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추상도가 높은 제시문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그냥 추상적인 걸 추상적인 걸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상적인 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현실에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누군가가 모으고 모아서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라고 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상적 개념은
현실에 기반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추상적 개념을 접했을 때 드는 생각들을 상상해 봐야 됩니다. 아, 이게 현실에서는 이런 얘기인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 아, 이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느낌이 오면 그 개념들, 마치 암호처럼 떠다니던 개념들이 논리적인 맥락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다양한 사례를 떠올리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독자입니다. 제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 너무 추상적인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따가 구체적인 제시문을 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죠. 문장이 복잡하면 번역문이라고 생각하고 문장의 핵심 성분을 살펴라. 그렇습니다. 우리말이 독특한 어순을 가지고 있지요. 타이어계의 이 어순은 오늘날의 전 세계 학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구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적 구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학문 체계도 기본적으로 서구의 분과 학문 체계를 따르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과학과 또 학제와 모든 것들이 서구적 영향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제시문들, 중요한 사상들은 서구의 사상가들의 것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번역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때요? 언제나 언어 구조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의 글을 옮겨놓다 보니 우리의 어법에 잘 맞지 않거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순서와는 좀 다른 생각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글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차라리 영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제시문 이해 안 갈 때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문장을 하나 놓고 어떻게 합니까? 형용사 없애고 부사 없애고, 그죠? 뭐만 남기죠? 핵심 성분만 남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파악하면 아, 이게 대충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번역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가 복잡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개념이 너무 추상도가 높은 데다가 복잡하기까지 하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꾸며주는 말 날리고요. 수식하는 말 없애고요. 핵심 성분만 찾으십시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딱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옵니다. 부차적인 것들을 날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따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번역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거 영어라고 생각하자. 이거 문장 너무 복잡해. 이해 안 돼. 영어라고 생각해. 그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찾아보자. 한글이니까 그거 찾기는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전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